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방지법에 대해서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가 사업장을 만나보고 조사한 결과에서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었고, 이 법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파워가 굉장히 있구나라는 걸 연구자로서 체득하는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이 존재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들은 있었고 행태 변화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업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장치들이 좀 더 필요하다면 법의 취지가 좀 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제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되게 상세하게는 않지만 저희 보고서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 및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제명 그대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이직이나 아니면 휴직, 그리고 경력 단절 등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핵심적으로 그런 방지법이 있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를 저희가 다루는 게 과제의 목적인데, 이게 다른 고용영향 평가 과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여타의 고용영향 평가 과제들은 그런 정부 정책이 있은 전후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영향력 활성화가 됐을 때 전체적인 고용의 양의 수준이 일자리가 몇 개가 는다, 준다, 이런 것들을 좀 경제적인 분석으로 파급 효과를 판단을 하는데,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직이라는 것들이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수가 줄었다 라고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고용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줄었다, 아니면은 방지법 때문에 줄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다른 형태 조직 인사 관점에서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고용 변화를, 그래서 고용 상태 변화를 초점을 둬서 주로 이직, 그리고 이직에 대한 의사, 그냥 곧 나갈 생각이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파트를 갖고 저희가 주로 다루었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고용 영향, 고용 상태 변화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경로 변화 분석을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곧바로 행태가 변화하기보다는 직장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개인의 영향을 받게 되고, 괴롭힘에 대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어찌 보면 조직 관련된 변수들, 직무 관련된 변수의 그런 요소들의 변화가 이끌어지면서 이직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고용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직이나 고용 상태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도 조직이라든가 직무 관련된 요소들이 이직이나 이직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을 저희가 뽑아서 일정 경로 요소들로 놓고 그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그 변화를 추정한 이유가, 방지법이 있을 때, 방지법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럼 이 경로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는 한 300페이지가 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연구 내용은 어쨌든 괴롭힘과 관련된 현황, 방지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대한 변화, 그리고 고용 상태에 대한 변화, 조직 요소에 대한 변화, 그리고 경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괴롭힘을 좀 더 근절하고 피해를 감소하는 것들이 본 목적이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 제언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해당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그리고 한 15명 정도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1대1로 심층 인터뷰를 했고요. 20여 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했고, 그리고 피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약 1,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촘촘하게 보려고 했던 이유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상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려웠었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구두 아니면은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촘촘히 어떤 분석 자료로 만들어서 수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 이전에 그런 것들로 파악을 하고 현상이 있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저희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 자료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해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건데 직장에서 어쨌든 우위를 활용을 해서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고 근로 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괴롭힘하고 성희롱 간 차이에 대한 슬라이드를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상담 사례는 분명히 성희롱에 굉장히 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하고 실제 대응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이것들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중에서도 이게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이런 분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은 어쨌든 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의 성적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좀 위험한 발언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성적인 부분들은 어떤 여자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우리 회사 안에서의 여자는 승진하지 못하는 뭐 부당 인사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당 배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곤욕이었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괴롭힘이 발생하면 이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행위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상급자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들도 사실은 그 위계를 갖고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강요하는 형태, 그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조직 문화이나 어떤 습성, 습관화 이런 것 때문에 관습적인 부분 때문에 괴롭힘이라고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런 계층제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급 같은 직급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따라고 표현을 하죠. 뭐 관계를 단절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 뭐 허위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뭐 따돌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소수이기는 한데 하급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 그런 상사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직으로 채용된 상사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소수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통칭해서 행위자로 포함해야 된다는 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행위 요건, 행위 장소가 다 성립이 돼야지 어떤 괴롭힘이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행위 요건이 이따 뒤에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 장소에 직장으로만 한정되지 않았고, 여 밑에 보시면 SNS는 온라인 공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알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 카톡으로 주말에도 부당하게 뭐 업무를 시킨다든가 괴롭힌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블라인드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블라인드에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청취하고 대응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래서 이 행위 장소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제한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사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떤 관계의 우위, 그리고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리고 고통과 근로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호하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업무상의 적정 범위인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이과 관련돼서 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체계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판단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악용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괴롭힘이라고 했을 때 일반 근로자들이 괴롭힘은 알고 있는데 이 괴롭힘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내가 불편한 건 다 괴롭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그에 대한 대응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구제 절차, 피해자 구제, 책임 부과 이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안전보건법 세 가지 법안들의 개정안을 통칭해서 방지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그 안에서도
취업 규칙에 대한 의무화, 이 취업 규칙 안에 괴롭힘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 신고권 보장과 즉시 조사, 그리고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예방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감소하는 것들이 분명히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측정하기 사실은 어렵고, 저희가 방지법의 어떤 효과라고 봤을 때는 실제 이직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 있어서, 그리고 근로기준법 자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 있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 적용의 범위를 좀 더 포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지법의 취지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율적인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기존의 직장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관습적인 행태들, 일상적인 행태들에서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법으로 일일이 그 작은 행동들을 촘촘하게 규제한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 효과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것들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직장 갑질을 포함해서 괴롭힘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되게 강력한 사건들, 폭력 사건들을 포함해서 기업 오너들이 여러 가지 갑질들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행태들을 보고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취지가 모든 근로자들이 좀 더 행복하게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들, 근로하게끔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초점은 이 아까 법 내용 중에 대응 조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응 조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어떠한 행태가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걸로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 초점을 맞췄고요. 일단 방지법이 있은 이후에 사실 1년밖에 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식 수준은 굉장히 향상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안에서도 40% 이상 경영진들과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했었고, 이게 기존에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라는 건 생각보다 큰 수치다라고 볼 수 있었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그리고 기업 특성을 문화를 반영한 사내 규범화, 이것들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서 취업 규칙을 의무화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즉 이 부분은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들은 기존의 문화 개선 사업을 추구하면서 이미 좀 바꿔간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300인 이하, 100인 이상 사업장들은 규범화하거나 체계하지 않았던 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서 좀 의무화적으로 체계를 시키고 이를 좀 더 잘 만들고자 하는 의욕들이나 어떤 요구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조치를 하게끔 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고, 실제 그런 요청들을 하게 돼서 처리가 돼서 이직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었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하게 되면서 조직 내 신뢰나 존중 문화 정착이 되고 형성된다면 이직률은 감소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고용 영향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괴롭힘의 영향과 방지법의 영향을 구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데, 실제 괴롭힘 법 시행 이후에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었냐라는 응답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82.2%가 있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취업규칙을 의무화시킨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는 대기업 이미 그런 것들을 만들어져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81%에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관련된 상당수의 사업장들은 관련된 체계를 만들고 있다, 취업 규칙 내에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터뷰할 때 느껴졌던 거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잘하고 싶은데 1인이 어떤 인사 담당을 하거나 총무까지 관할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하고는 싶으나 여력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괴롭힘에 대해 고용령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면, 괴롭힘에 따라서 휴직을 했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았다라는 응답을 한 케이스가 절반가량 됩니다. 48% 됐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조치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힘이 있었고 신고한 다음에 너는 어떤 조치를 해주길 바라냐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흔히 이렇게 요청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대부분의 사실 공간 분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부분들은 사실 전체 응답자의 27%라고 하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보여지고, 이 응답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을 집단화해서 봤을 때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상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주체들이 기업 내에서 상급자로서 기업의 성과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전체의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 또 기술적으로 그 사람이 있어야만 물량을 충분히 충족하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규 직원이니까 그냥 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줘서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소규모 사업장 인사 담당자 중에 하나는 몇 번의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고,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등장을 했고, 법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경영진이랑 사업자한테 어필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우위적인 우위에 있는 근로자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내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실제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경력 단절이나 이직 의사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68%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직을 했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어떤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정책이 있다면 너의 의사를 바꿀 수 있겠느냐, 고용 상태를 변경하겠다고 했던 고용 상태를 바꾸고 그 의지를 바꿔서 다시 직장에 머물겠느냐라는 질문에,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뭐 2차 피해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직장에 머물 수 있다, 내 의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조치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 외에도 그전에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당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직 대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직장에 머물고 싶어 하죠. 괴롭힘 때문에 나의 생계 수단을 순간적으로 포기하겠다, 이런 근로자들은 현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과 어떤 사내 조치들이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괴롭힘의 고용령에 대한 회계 분석을 했을 때 괴롭힘 정도, 그리고 직무 만족, 소진, 신뢰, 그리고 직무 동기랑 직무 동기와 조직 몰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 나와졌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괴롭힘 정도라고 하는 것들은 괴롭힘의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유형씩을 경험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통계적으로 한 4%가 채 안 됩니다. 하나만 경험했다라는 응답이. 대부분 2개 이상의 복수의 경험을 했다라는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이 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괴롭힘에 의해서 소진이 높아지면 이직을 할 수 있다, 고용 상태가 변동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고용 상태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결과인데,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괴롭힘 정도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직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해석하게 되면, 괴롭힘의 정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는 직장에 계속 머물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될 것이고,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무와 조치 사항이 고용 상태 유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두 가지 그림을 경로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괴롭힘이 발생하게 되면 소진이나 직무 동기 등등 여러 가지 조직이나 직무 관련된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직을 발생시키거나 이직 의사를 발생시킨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를 경로 분석을 통해서 그럼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규명을 했는데,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는 괴롭힘 정도나 괴롭힘 정소가 고용 상태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소진, 직무 만족, 조직 신뢰, 아까 세기 분석에서 나왔던 경우가 응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별표 하나로 표시된 거는 조금 더 그 통계적 유의성을 좀 넓게 본 건데, 이 별표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 요 그림과 요 경로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 내 그 괴롭힘 경험 정도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조치를 의무한 졸업 방지법의 고용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적 제언을 6가지를 제시를 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지만 더 중요한 부분을 6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발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컨설팅 사업. 저희가 많이 만났거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건 소규모 사업장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면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15개의 인사 담당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우리는 하겠다, 심지어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들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데 수요는 있으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대응 교육의 활성화인데, 무조건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의무 교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력 과 같이 개를 같이 해서 하나의 교육으로 세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업장에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 하나, 아니면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교육 예방이나 대응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법에서 취지하고 있는 사업장 내 자율적인 대응이라든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빠르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직장 괴롭힘 관련한 입법이 이렇게 빨리 될 것이라고 저도 이제 연구를 했지만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노동 법률을 통해서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사용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한 10여 년 정도를 행정부 지침을 통해서 규율을 하다가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2022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 쪽은 단체 협약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 등 좀 다양한 양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게 빨리 입법이 됐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어떤 조직 문화, 직장 생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고, 그것을 더 이상 조직 생활이 다 그러니까, 아니면 남의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참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더 이상은 통용될 수 없다. 그러한 인식으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또는 기업 내 인권에 대한 요구에 적극 반영해서 바뀐 것이 이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방지법을 통해서 이제 방지법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직장 괴롭힘이 위법한 행위다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방침을
취업 규칙에 반영을 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 의무를 또 규정을 했지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취업 규칙에 그러니까 어떤 그 취업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 담당자들의 그 기업 측이긴 하지만은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 뭐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제 이번 연구에서 기업 내 인사 담당자 심층 면접과 그리고 대응 사례 연구를 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발표에서도 다양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그러니까 대응 사례를 이제 발굴을 해서 그것이 일종의 각각의 이제 더 세분화해서 나간다면 뭐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생산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체에서의 직장 괴롭힘의 양상이라든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니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그런 절차라는 것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대응 사례 연구를 더 연구를 함으로써 좀 좋은 모델 사례들을 좀 제시했던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에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도 뭐 CEO의 메시지나 노사 공동선언 아니면 워크샵이라든가 뭐 정보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이 보완될 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 심층 면접 결과도 굉장히 유의미한 모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직장 괴롭힘 피해 경험이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이제 김태우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노동자가 원치 않는 고용상 변화를 겪는 비율이 27%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이미 의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향후 직장 괴롭힘 정책과 관련해서 이러한 불리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이제 법률의 규정 외에도 정책 교육 내용에 더 강조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예방 홍보 자료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사가 함께하는 어떤 사업의 한 내용으로서 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가 대응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괴롭힘 방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연구에서도 보면 이제 노동부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의 그 신고 사례들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담센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직장 괴롭힘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직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는 이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검색어로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약간 바로 이렇게 접근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직장 괴롭힘 상담센터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접수된 사례를 이번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직장 괴롭힘 예방 정책의 정책적인 근거 자료로 참고를 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담센터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뭐 개선 의견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내 기업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가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 상담센터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 절차가 자리를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상담센터와 같은 그 정부의 지원이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댓글에서는 그 설문조사 항목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왔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발표했던 지금 김태호 박사의 연구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당위성을 갖고 있는 정책 방향이고 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토론자께서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실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괴롭히지 않는 문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지 이런 게 아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시간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토론자, 발표자 약간 한 1분 정도 초과했었는데요. 근데 한 1분 정도 그래도 좀 그 시간 여유가 있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발표 전에 뭐 어떠한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 좀 발언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제를 하면서 사례를 갖고 좀 많이 좀 보고 싶었는데 이 사례가 뭐 1년 이 직장 내 괴롭힘 된지 1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례가 참 축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자로서 좀 더 좋은 결과 아니면 함의점을 내기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사례를 축적하는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당국에 요청을 드리고 싶고 연구자로서는 세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나 직무 성격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의욕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봐서 좋은 결과를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태호 박사님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구명 박사님 감사드립니다.